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하루 정도 쉬어가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워낙 빠르게 올라오게 되자 이제 고점 부담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투자 전략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했어요. 예.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2,700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달 증권사에서 예측했었던 지수 밴드가 상단이 2,700, 하단이 한 2,500선 정도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미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지수 상단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2,400선까지는 동학개미운동이 이끌었고 2,400선 넘어선서부터 특히 2,500선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장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살짝 발을 빼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는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의 횡보 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다지고 가야지 너무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조금 좀 부실해질 수가 있죠. 탈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그렇죠. 앞에 선발대가 쫙 무조건 달려나가면 보급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군사용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럴 때는 전략을 약간 좀 수정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원화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달러 약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면 그냥 자본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모르겠어요. 종목별로의 어떤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인덱스 투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수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지금 원화 강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1,200원에 삼성전자를 6만 원 주고 산 외국인이 그러니까 원래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으로 바꿨죠. 그게 이제 1,100원만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1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계속해서 횡보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대략 한 10% 정도 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환차익을 본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부분까지 가니 자본 수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환에 의한 수익 10%, 주가가 한 10% 올랐으니까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을 산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기조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대 통화니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기저적으로 들어오지 하루 들어오고 하루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지수는 2,700선에서 횡보할 가능성 600과 700 저는 좁은 밴드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 결국 외국인들이 지수를 이끈다 하더라도 지난주부터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대략 3분의 1 정도 오르고 3분의 2 정도 빠지는 것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는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이 꼭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지수는 갇힐 가능성이 있고 결국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과 개인들의 선호 종목은 엇갈리면서 수익률은 더욱더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 전망에 따르면 사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별로 변동이 없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그 지수가 올라간다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결국 비교되는 거죠. 올라가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질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어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질 만한 요소는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지수가 조정은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다시 올라간다. 내년 초에는 올라간다라고 네네. 보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중점을 두시라. 무슨 얘기인가니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자이고 장기 투자자이고 여유자금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길게 텀을 두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보유와 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내가 시야를 짧게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더다라고 볼다라면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같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포드라든지 GM 이런 것들도 거의 뭐 한 두어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현대차가 뭐 거의 20만 그렇죠. 원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대 기아차를 한꺼번에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삼성전자와 같다. 네.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를 바라볼 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좀 대기업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잠깐 여담입니다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곧 회장 취임을 뭐 내년도에 하겠죠. 지금 네네.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1월 중순까지 삼성전자 평균 가격을 가지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에는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그룹들이 배당 성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네. 이게 어떤 뭐 논리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하셨죠. 네네. 다행히도 이제 정몽구 회장이 와병 중에 있다가 건강에 퇴원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미 아들에게 승계를 물려줬죠. 아들에게 승계를 물려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면 현대차 그룹이 3분기에 빅베스를 단행했습니다. 회계적으로 봤을 네네. 때 이게 빅베스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물론 이제 그 세타 엔진 3에 대한 그 교체에 따른 충당금을 쌓았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아버지 때 쌓였던 부실 어떻게 보면 뭐 현대 뭐 자동 회사란 게 그렇죠. 뭐 재고도 좀 쌓여 있고 뭐 못 받은 돈들도 있고 이런 채권들이 있는 거를 한꺼번에 회계상으로 밀어버렸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 4분기 때 내년 초에 이익이 막대하게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회장으로 뭐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입니다만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네네. 부회장 때도 올 2분기 때 이런 비전을 발표했었죠. 그 아버지 대신해서 전기차로서 향후 5년 내에 글로벌 탑2에 들어가겠다. 어제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저쪽 그 잠실인가요? 네. 거기 짓고 있는 빌딩을 100층 이하로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어요. 네. 네, 삼성동에서 100층 이하로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기아차를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 게 물론 그때 당시에 약 10조 정도 돈을 주고 산 게 지금은 그 땅값이 그보다 올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네네. 막대한 건설 비용을 쏟아붓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현대기아차가 2021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잘 팔리느냐 못 팔리느냐는 일단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점수를 주자고요. 네네. 현대기아차 잘 팔리고 있으니까 점수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엔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현대차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뽕뽕뽕 뿜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현대기아차 20만 원 저는 가볍게 넘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결국 여러분들의 성향이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라는 거 했을 때 중기적으로 가신다면 현대기아차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포트에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참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상반된 게 그렇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1000배의 뭐 밸류에이션까지도 주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그 눈길을 끌었던 리포트 가운데 하나가 현대차 만약에 진짜 그 전기차 업체에 밸류에이션 준다면 이건 70만 원짜리다 이런 네.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건 약간 과도할지 몰라도 전기차 업체나 아니면 수소차 업체로 변모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꽤 많이 높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싶어요. 과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주 앵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저는 양손을 이렇게 평행이 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쪽에는 EPS, 네네. 기업의 결국 밸류에이션, 그쵸. 기업의 가치죠. 가치고 밸류에이션이란 PER. 네. 그러니까 우리가 PER 공식이 뭐죠? 주가 나누기 EPS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역산을 하면 결국 EPS에다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PER을 100배를 주느냐, 카카오처럼 테슬라처럼 1000배를 주느냐. 그럼 EPS가 따라와야죠. 근데 저는 EPS가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 네네. 보고 어쨌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과도하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EPS가 현재 지금 따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름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원자재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빠지면서도 포스코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을 판매 가격에 좀 전가할 수 있죠. 그리고 환율이 약세죠. 그러면 이게 수입 가격이 또 낮아지고 맞아요. 있죠. 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수입 이런 부분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환율 상세 효과에 따라서 수입 업체들 이런 것들을 생산 원료로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가격 저항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쉽게 거죠. 말하자면은 그 원재료를 사오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죠. 국제 가격 자체가 높아지니까 판매하는 가격은 높아지면서 높아질 수가 이익은 있죠. 높아지는 높아지는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데 특히 뭐 고려양 같은 경우 뭐 특정 업체를 언급을 해드리면 이거는 판매 가격을 수시로 변동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따라서 수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볼 땐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대략 우리나라가 3% 정도 물론 IMF나 OECD는 2.9지만 국내 연구소 같은 경우 3.1 내지 3.2를 얘기하니까 3% 정도 평균적으로 잡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든 당선인 아직까지 당선인이라는 말을 꼬리에 못 붙이고 있는 분이긴 하십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통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통상까지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강하게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수부터 볼 텐데 나름 그래도 900선은 넘어섰어요. 네, 다행히도. 과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순차적으로 좀 올라갈 순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만약에 코스닥 그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개인적인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바로 그 증시에 있어서 휴유증이 무섭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2015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때 당시 고점을 못 뚫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때 당시에 평균 PER, 제약바이오 평균 PER이 45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에 비하면 뭐 보잘것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높은 PER을 줬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고령화 사회가 올 것이고 고령화 사회가 오게 된다라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때 당시에 일상 이상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네네. 높은 밸류를 줬는데 일상 이상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뭐 코오롱트 시즌이 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임상 상상에서 주저앉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앞서 언급드린 PR이 높았습니다만 EPS가 못 따라온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위험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뭐 코스닥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다소 좀 약간의 좀 어렵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엔터 뭐 이런 쪽들도 그동안 좀 밸류가 높았는데 EPS가 과연 따라오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다시 팬데믹의 영향에 따라서 EPS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균형이 약간 언밸런스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일부 업종이나 종목군들에 된다라면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또 네네. 철저하게 코스닥은 좀 약간 배제시켜 놓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수 관련성으로 따지면 코스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한다라고 해서 코스닥을 좀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힘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게임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컴투스가 거의 한 4년 만에 중국 파노발급의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봄날이 오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아쉽게도 파노 발급했을 때 당일날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네. 그 다음날 조금 사그라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파노 발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제 중국에서 네네. 활발히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물론 중국은 일관되게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구분해서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또 파노 발급이 다른 업체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쉽게도 지금 게임 쪽에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자본 힘에 의해서도 파노 발급이 더욱더 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게임 엔터주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허가를 해준다라고 해서 게임 엔터주들이 쉽게 이익이 나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엔터 쪽에 새로운 뭐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라든지 뭐 신작 노래를 발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판호가 열려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품 업체들이 과거처럼 밸류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컸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현대기아차를 얘기하지만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 버스 심심치 않게 보고 중국산 그 승합차도 심심치 네.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보여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좀 한 수 아래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미 좀 위험한 시각이다. 결국 게임 엔터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뭐 아직까지는 베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잡는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인즉슨 우리가 중국이 우리랑 경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조건 판호가 열리는 거 이꼬로 매출의 증가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 냉정하게 좀 따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떠올려 보면은 그 비상장사지만 크래프톤 있잖아요. 네. 그 배틀그라운드를 네. 개발한 그 기업도 사실 중국에서 똑같은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름도 안 달고 있고 크래프톤의 그 게임이라는 그것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네. 결국은 이제 뭐 판호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게임 시장이 펼치게 된다면 사실 이익이 늘어나는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우려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관성에 젖어 있다라는 네네. 부분들을 좀 다소 좀 언급을 좀 드리게 된다면
몇 년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죠.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작년에도 재택근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로 생활을 바꿔놨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처음에 중국의 여행이 열리면 화장품이 되겠다라는 것들이지만 지금 그 등식이 성립 안 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중국 판호가 열린다고 게임이 열린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밌는 게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큼 사로잡느냐라는 거겠죠. 자,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굉장히 뜨겁죠.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들의 그 어떤 시각도 궁금하고요. 이들이 과연 제약 바이오 업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를 함께 이끌어 가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백신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백신을 원활하게 맞을 수 있을까? 글쎄, 그거는 좀 퀘션 마크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상 백신을 통해서 그 병을 잡은 것은 패스트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안심하고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독감에 걸려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백신을 지금도 주말에 언론 플레이를 또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백신을 올해 내에 안전성 검사까지 다 마치겠다, 아니 치료제를 마치겠다라는 치료제를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백신을 누구든지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걸려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가격을 불리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마진을 높이지는 않겠다라는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업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 백신을 통해 치료제를 통해서 큰 수익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뭐 허셉틴이라든지 뭐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유방암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분명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치료제가 나오는 부분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 40만 원을 못 뚫고 있는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참에 이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